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2026년 MBC 드라마의 첫 스타트를 끄는 판사 이한영입니다.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2035년의 대한민국. 그 자본주의의 꼭대기에서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판사 이한영. 생존을 위해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는 한영에게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걱정 마십시오. 재판장에서 짓는 개는 없으니까요. 판사로서의 정의감 따위는 개나 저버린 지 오래. 원고 한나영 씨를 비롯해서 고진학 여주 공장에 근무하던 24분의 직원이 급성 백혈병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벌써 9입니다. 작업 환경의 유해 물질이 발병 원인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마치 정해진 답을 말하듯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한영. 사실 이날 재판은 모든 것들이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대표님 사위가 판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도 좋지만 현직 판사만 하겠습니까? 이 은밀한 청탁을 받은 판사 사위의 정체. 적당하게 물어주게 하고 마무리해. 네. 거대 로펌의 대표인 장인어른 밑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판사 이한영이었죠. 추가 비용은 무기명 채권 3억입니다만 장인보다 화끈하시. 퀵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래도 됩니까? 판사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가 아닌 돈으로 결정된 파렴치한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세상에 이런 쌍놈의 법이 어딨노 말이다. 억울해서 왜 살아? 그날 밤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날 낮 그녀는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영의 조작된 판결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한영의 가족 역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더라. 어떤 개놈의 판사가 다 죽어가던 사람 저승길로 내몬 거라고. 가서 산 사람이라도 사죄해야죠. 아니요. 전 법대로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죄할 일은 없어요. 너 정말 공정하게 따지고 판결한 거 맞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편 대기업 S그룹의 대표 장태식을 찾아온 한 사람. 오셨습니까, 우리 대법원장님? 부패 권력의 정점에 선 거대 빌런 대법원장 강신진입니다. 강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님. S그룹이 곤란해진 건 아시죠? 이한영 판사 어때요? 배당만 해주신다면요 명판이지요. 강신진의 목적은 S그룹에게 유리한 재판을 만든 것. 그가 픽한 청탁 판사는 바로 한영이었죠. 이한영이가 누구야? 있어. 배날 높음에서 머슴으로 들인 판사 사위.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판결을 내린다? 머슴이 주인 말 들어야지. 오늘도 주인의 부름에 불이 나게 달려간 머슴 판사. 부르셨습니까? 이번에 저기 S그룹 재판을 맡게 될 이한영 판사입니다. 비자금의 공금 횡령까지 둘 다 S건설 대표가 안고 가면 문제 없을 겁니다. 한영이 꼬리 자르기를 위한 판에 가담하던 그 시각 왜 말 왔노? 아들의 죗값을 치르고 다니던 한영의 엄마는 충격에 쓰러지고 뒤늦게 도착한 한영은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죠. 그날 이후 이 지긋지긋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한영. 하지만 그에게 선택은 없는 것이었죠. 사표 냈나? 예. S그룹 마무리하고 들어와. 아니요. 독립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나중에 얘기하고. 이한영 부장판사님? 납품입니다. 뭡니까? S그룹 최종 판결문. 이젠 판결문까지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번 건 마무리하고 들어와. 독립하겠습니다. 뭘 하든 S그룹 재판 끝내기 전에는 안 돼.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옥죄어오는 자괴감과 후회의 감정에 한영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한다. 며칠 뒤 열린 청탁 재판날, S그룹 대표는 이미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문, 피고인 장태식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40억에 처한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징역, 벌금, 법정 구속까지 시원한 3콤보로 S그룹 대표에게 나락행 티켓을 선사합니다. 잘 가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항소하라고 하세요. 뭘 새끼야! 그렇게 쓰레기 판사로 살아온 10년의 세월을 화려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그때 그건 주문 안 했는데요? 맞잖아. 이한영 판사. 한영을 덮친 의문의 습격. 시나리오를 거역한 그에게 참혹한 보복이 이어지고 여기 묻은 당신 질문에 여기 피살 처리까지 살인 인정합니까? 조작된 겁니다. 내가 이거 두고 법정에 나가면 피고인 이한영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쓰레기가 판사를 내려니까 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어? 쓰레기면 쓰레기로 계속 살았어야지. 하루아침에 잘나가던 판사에서 누명 쓴 살인범이 된 한영.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예요. 저 위에 있을 때는 몰랐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 외쳤는지.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것도 잠시 그간 저지른 악행에 대가를 치르듯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이제 겨우 진짜 이한영으로 살고 싶어졌는데. 아,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싶었던 그때 뭐야? 하늘나라 서비스인가? 저 사람 내가 처음 맡은 재판의 검사였는데. 이상입니다. 김상진. 김상진 이 개새끼야. 주마등으로 착각한 한영은 과거 자신이 놓친 연쇄살인범 김상진을 보고 날뛰게 되죠. 내가 너만 생각하면 차다고 벌떡 일어나. 피고인 김상진, 넌 사형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형시키고 싶었는데. 그런데 주마등이라기엔 과하게 쌓여진 분위기. 저승 서비스인가? 2025년? 한영은 모든 기억을 가진 채 10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었죠. 어쩌면 이건 리얼이다.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정보 수집에 들어가 보는데 아직까지 장태식은 S쇼핑 사장이고 이때 S쇼핑은 탈세와 횡령, 비자금권으로 말이 많았지만 번번이 빠져나갔다. 강신진 역시 아직은 대법원장이 아니다. 정확히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렇다. 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한 죄인이다. 그렇다면 이번 삶은 피고인 이한영의 집행유예 기간이다. 적폐 판사로 살다가 얻게 된 인생 2회차. 한영은 과거의 죄를 씻어내듯 사회악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하죠. 이땐 아무도 몰랐지만 김상진은 이미 3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다. 그런데 나는 김상진의 눈물에 속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사건의 단서를 모아가는 한영. 안방 에어컨이 고장났다 해가지고 제가 출장수를 갔더니 10년 전 뉴스를 떠올리며 시체의 위치를 찾는 데 성공하고 또 다른 희생자가 될 뻔했던 피해자를 가까스로 구출하게 되죠. 그렇게 한영만의 방식으로 연쇄살인범을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강정 씨, 큰 소리로 따라해요. 살인범 김상진에게. 살인범 김상진에게. 큰 소리로. 더 크게. 살인범 김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집행. 선님? 다행이야. 살아있어서. 네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곧이어 다가온 심판의 날. 전생에 나는 첫 번째 재판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게 악몽이 됐다. 이제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다. 마침내 피해자들이 미처 살지 못한 삶의 시간과 무게를 더해 피고인 김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고 나서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된 판사 이한영. 하지만 그가 심판하려는 진정한 악은 따로 있었죠.
바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부패 판사의 끝판왕 강신진. 반갑다, 강신진. 강신진과 카르텔을 형성한 S그룹 대표의 만행도 조금씩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S쇼핑 측은 분식회계와 장태식 대표의 역외 탈세, 그리고 비자금 조성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처단을 다짐하는 한영의 머릿속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서울중앙지검 김진아 검사입니다. 장태식 대표님을 역외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의 사명감이요? 아니면 사적 원한이라도 있는 건가? 둘 다. 검사 임명 되자마자 장태식부터 쫓았어요. 정의로운 검사 진아와 그의 절친이자 착한 사채업자인 정우. 나도 나머지 놈들 잡았어. 아니 얘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해. 씨. 한 팀이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간 적폐 판사의 배기 판타지를 그린 드라마 판사 이한영.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린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생에서는 말 한 번 섞지 않은 나를 죽게 하더니 이번 생에서는 만나자마자 숟가락부터 섞자고? 과연 한영은 거악을 물리치고 자신의 진정을 원했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도마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사 이한영은 죽음의 문턱에서 10년 전으로 회귀한 주인공이 거악을 응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계의 새로운 흥행 공식이 된 회귀물과 안방극장의 단골 소재인 법정물의 문법을 결합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소재가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초반부 서사에 대한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회귀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그게 뭐 단순히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번 생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회귀 이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일종의 치트키로 활용하는 좀 초인에 가까운 능력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복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쾌감이 집중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어떤 회귀물 장르의 장르적 쾌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판사 이한영도 이제 원작이 그러하듯 그런 쾌감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초반부터 되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이후 그리고 현재 내란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정치의 힘으로 사법 권력을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초인적 판사 개인의 역량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서사는 약간 저는 좀 위화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정의로운 법조인인 김진아 캐릭터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판사님께서 법대로만 해주신다면야.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만 진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안일한 방식의 법 실증주의고, 법 조항을 그냥 조항대로 기술적으로 적용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법과 정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초반부였습니다. 이한영이 회기 전에 이미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인생 판결을 이미 내려요. 개심을 해서 인생 판결을 내린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게 저는 좀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이한영 캐릭터가 등장을 할 때 노숙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뉴스 보도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노숙자 추방구역에서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의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준 초반부 전개가 인상적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단순한 회귀 복수물보다 입체적인 초반부였다. 그리고 일단 이제 갈등 구도 자체는 굉장히 아는 맛이죠. 정의로운 주인공과 이제 부패한 거대 권력과의 대결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톱 캐릭터를 초반부터 굉장히 개성적이고 입체적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MBC에서 방영을 했었던 언더커버 하이스쿨이라든지 노무사 노무진처럼 이제 강렬한 원톱 캐릭터로 선명한 구심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르물의 계보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회귀물 판타지에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뭐 달라진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정의, 이런 것들이 다시 구현되는 사회적인 측면에도 중점이 있어요. 판사 이한영은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어떤 그런 회귀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회귀한 이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자신이 전에 내렸던 잘못된 판결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한영이 해결하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본 사건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어떤 현실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바탕은 이 초반 사회에 잘 마련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장르 클리셰를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니까 회계물로서 변별성이 큰가라는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판사로서 굉장히 권력이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인 용의자가 된다, 이런 변환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시청자들에게 이 작품의 변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장르 특성상 이런 구조, 익숙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후반부에 어떤 인물들의 개별성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탁 재판을 하던 적폐 판사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가 된 이한영과 사법부의 절대 권력을 가진 강신진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극의 중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김진아, 송나연, 유선철 등 각자의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다채로운 관계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 어떤 캐릭터에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지요? 저는 주인공 이한영 캐릭터인데요. 이 인물은 법조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편견을 좀 깨부수면서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요. 회기 후에 이한영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판사가 이래도 됩니까? 판사가 그래도 돼요? 라는 물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죠. 연쇄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이 피해자들의 굉장히 공감하고 또 이 유가족들에게 보통 판사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죠. 가해자를 저주하라면서 북돋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을 보고 있으면 시청자들은 법관에게도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나 슬픔같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는데, 되돌아온 이한영은 마치 그러한 열망을 빚어서 만든 인물처럼 행동하고 있죠. 특히 3회에서 연쇄살인범 김상진에게 판결을 내릴 때 수석 부장이 재판이 한풀이장이냐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목수심, 저주를 세면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면모가 굉장히 도드라졌고, 저는 그 순간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이한영이 중심인 그런 원탑물이지만 사실은 다른 드라마에 비하면 각 분야에서 그를 도와줄 조력자 조역을 더 많이 배치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사채업자 석종호라는 인물을 배치한 것이 흥미롭게 여겨졌거든요. 보통 이런 장르물에서 사채업자는 악인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석종호는 착한 사채업자라고 하는 특이한 개성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돼요. 네가 유통기한 다 된 것들 처리해 간다며. 맨날 와. 자. 시장 상인들에게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돈을 대출해주고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물건을 받고 또 받은 물건을 다시 기부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한 이 이한영과 그 이한영의 부친이 겪었던 그 S건설 용역 깡패 사건에서 같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한영이 갖고 있는 부채감을 이해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보조해주는 인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인물 자체가 약간 이 장르와 잘 어울리게 약간 판타지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부흥하고자 전단지를 돌리는 사채업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감은 없잖아요. 이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장르적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약간 서사적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진아 캐릭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 캐릭터는 사실은 주로 그 남성 배우들이 전담을 했었던 법조물 히어로의 좀 정석과도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지금부터 S건설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일단 흑수저 집안에서 검사가 됐다라는 개천용 서사를 가지고 있고, 거대 권력과 맞서는 어떤 꼴통 열혈 검사라는 캐릭터성도 동시에 지니게 되는데, 장태식을 겨냥하는 이유가 이제 본인의 가족사와 얽힌 어떤 악연이 있죠. 인물 소개에는 이게 이미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사적 원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장태식이 김진아의 부친을 그 사지마비로 몰아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한영 캐릭터랑 사실 겹치기도 해요.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복수심과 또 공적 복수심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둘의 팀플레이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마냥 공조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진아의 부친이 S건설 용역 깡패였고,
그리고 이한영 부친은 철거민이었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이제 과거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을 어떤 악연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공조 관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영과의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변할지 이런 점들도 좀 기대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한영의 동기이자 친구이고 2035년에 이한영을 배신했었던 그 김윤혁 캐릭터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가 이제 2035년에, 그러니까 회귀하기 전에는 분명 이한영에게 악행을 저질렀죠. 하지만 회귀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김윤혁을 보면서 이한영이 착한 김윤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아직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어떤 회색지대의 인물로서 김윤혁이 등장했는데 그 반대편에서 최종 보스인 강신진 같은 경우는 2035년에도 최종 보스였고 2025년 돌아왔을 때도 거의 최종 보스예요.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신념이나 이런 게 변할까? 그런 게 별로 기대되지 않는 인물인데 김윤혁 같은 회색지대 인물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2025년에도 강신진 라인을 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어떤 출세지향적인 인물이고 강신진의 눈에 든 이한영을 좀 질투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열등감도 있지만은 충남지법에 재밌는 판사가 있다면서 이름이 이한영이라고 했지. 예, 일전에 말씀드린. 아직 말하자면 이제 결정적인 악행을 저지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선 가능한 인물인 거죠. 사실 이제 이한영이 과거로 돌아와서 과오들을 바로 잡는 것들이 있었는데 2035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2025년에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물론 그 정의 구현도 어떤 사회를 개선시키긴 하겠지만은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나빠질 수 있는 사람을 개가천선시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의 선을 증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돌아온 이한영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김윤혁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이한영은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 만큼 빠른 사건 전환과 만화 같은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현실과 판타지 설정을 결합한 법정 판타지 장르로서의 이 색깔이 잘 드러나야지만 그게 재미가 잘 살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장르적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났던 장면 혹은 아쉬웠던 장면을 좀 꼽아주면요. 저는 일단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3회에 등장했던 보험 살인 사건 재판이었어요. 이 한영이 이제 남자친구와 보험 설계사가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에게 숨겨둔 휴대폰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또 다른 핸드폰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보험 설계사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험 설계사의 가방에서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고 보험 설계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 거기서 이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김가영 씨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모두 압수 대상입니다. 재판에 협조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장르적으로 쾌감이 있고 재판에서 이런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준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몰랐던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기 합리적인 인과관계는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이 남자친구가 이전에 사귀었던 사이라든가 핸드폰 배경화면은 남자친구 얼굴이 있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가 너무 후루룩 지나간 거예요. 회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줘야 되는 게 조금 더 정합적인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2회에서 2025년으로 돌아간 한영이 2035년에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대 권력으로 성장한 장태식과 강신진의 현재 시점을 알아보는 그런 정보를 찾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이한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 S쇼핑은 탈세와 횡령, 비자금 건으로 말이 많았지만 번번이 빠져나갔다. 한영이 상대해야 되는 거학이라는 게 어떤 문제적인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장면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회계물이 지향해야 될 윤리라는 것은 그 윤리가 정말 훼손된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 장면이라는 점에서 이 씬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르적 특색과 아쉬움이 동시에 느껴진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쇄살인범 김상진의 검거 과정이었어요.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여성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연쇄살인범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살인범 김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를 반복적으로 외치게 만들거든요. 무엇보다도 복창을 하게 만들고 나서 본인이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차로 연쇄살인범을 쳐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거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아마 이 회기물을 보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장르적 쾌감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하지만 이건 엄연히 사적 제재이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판사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것을 입에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판타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은 좀 가지고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법정물인 만큼 계속해서 재판 장면이 등장을 할 텐데요. 이어질 회차에서는 판타지와 현실 사이의 균형에 공을 좀 들인 장면들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사 이한영은 뉴하트, 킬미 힐미 등 MBC에서 흥행 파워를 입증했던 배우 지성 씨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첫 방송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요. 온라인 화제성 역시 뜨거운 상황인데요. 자, 이 같은 관심을 마지막까지 잘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극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판사 이한영은 결국은 나를 이용하고 버린 권력자들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정치적 복수극일수록 개인의 복수가 결국은 제도적인 개혁과 맞물릴 때 서사로서 의미를 가지거든요.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없어도 법을 구현해야 되는 인물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은 뭐 외면하고 있다가 자기가 비로소 피해자가 됐을 때 복수한다. 이런 이야기에 사실 좀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드라마적인 장치로서 반복해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한영은 개인의 서사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서민을 대변하는 여러 요소를 보여줄 때 그 의미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패 권력에게 희생된 서민들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는 대의적 의미도 있어야 되고 한영은 이미 회기 전에 자기 반성을 했고 회기 후에는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려고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 성찰적인 면모가 있었으면 이것이 사실 드라마에서 메시지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와닿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에피소드가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사회의 작은 균열들과 어둠들이 이제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부조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개별 에피소드를 완성도 있게 보여주는 것이 메인 플롯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에도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작가가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또 팀플레이를 좀 장르적으로도 재미있게 살릴 수 있는 여러 좀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백진 씨가 연기하는 송나연 기자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이제 첫 사건을 같이 맡았던 박철우 검사라는 그런 캐릭터도 그렇고요. 물론 주인공의 원톱 그 원맨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개성 있는 조역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성의 서사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점에서 판사 이한영이 팀플레이를 같이 형성할 그 다양한 그 조연 캐릭터에도 같이 좀 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영이 과거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왜 10년 전인지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한영의 말처럼 이번 생은 피고인 이한영의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를 단순히 개인의 복수심을 태우는 데만 이제 사용을 한다면 이한영의 이번 생도 10년이 지나서는 별다른 변화를 맞지 못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이제 개별 사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를 활용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롯이 정의 구현을 위한다기보다는 개인의 복수를 하면서 권력의 상층부에 접근하려는 좀 개인적 욕심이 앞서 보이는 상황이에요. 개별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이것을 이한영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한영이 내가 왜 10년 전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복수극의 성공 공식을 넘어서 지금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반환점에 들어선 판사 이한영은 판사석 아래로 내려온 이한영이 자신과 주변의 가치를 깨닫고 10년의 삶을 뒤흔들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인데요. 2026년 MBC 드라마국의 새 전성기를 이끌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